안녕하세요. GDC온 캠퍼스 CNU에서 데브 파트 코어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김서연입니다. 먼저 제 컨텐츠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앞으로 4개월 동안은 플러터와 파이어베이스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마지막 달에는 하나의 앱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남은 6개월 동안은 장고 프레임워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며 웹사이트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번 10월에는 플러터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다트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문법을 다룰 생각입니다. 이번 달에는 언어의 기초 개념을 이론 위주로 간단히 설명하며 실습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플러터를 이용해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코드는 GitHub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고 콘텐츠와 관련된 블로그도 디스코드에 함께 공유해 드릴 테니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플러터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러터는 구글에서 개발한 크로스 플랫폼 앱 개발 프레임워크로 iOS와 안드로이드 앱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트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플러터는 위젯 기반으로 되어 있어 위젯의 개념을 이해하면 쉽게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다음은 다트 기본 문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트는 구글에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자바, 자바스크립트, C샵과 비슷한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언어를 배우신 분들께서는 다트 언어를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트는 객체 지향 언어이고 null safety를 지원을 합니다. 이 null safety는 변수의 널값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이는 null 관련 에러 발생 가능성을 낮춰서 앱이 조금 더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트 언어를 사용을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굳이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셔도 이 다트 패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왼쪽에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고 런을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결과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플러터를 위해 다트를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간단한 실습은 이 다트 패드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int, 더블, 스트링, 불 같은 기본적인 자료형은 보지 않고 num, var, dynamic 이 세 개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um은 정수형 또는 실수형 숫자를 뜻하는데 이걸 언제 사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 JSON 파일을 가지고 왔는데 온도 데이터가 17도일 때도 있고 17.5도일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정수형을 쓰지도 못하고 실수형을 쓰지도 못하니까 num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자바를 쓰시는 분께서는 더블로 실수 정수가 가능하셨겠지만 이 다트에서는 그게 안 돼서 num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바와 다이나믹을 통해서 자료형 추론이 가능한데 이 바는 입력받은 값에 따라 자료형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한 번 결정된 자료형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이나믹은 입력받은 값에 따라 자료형을 결정하는 건 똑같지만 다른 변수를 입력했을 때 자료형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코드를 살펴보자면 먼저 이 바를 통해서 네임의 데이터 타입을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해리포터라는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임은 스트링으로 데이터 타입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를 내려가 보면 이 네임을 1이라는 인트로 입력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 타입은 한 번 결정된 자료형은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같이 에러 코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코드에 다이나믹을 넣어주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다이나믹 타입은
이렇게 다른 변수를 입력했을 때 자료형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안 뜨고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나믹은 다른 함수랑 같이 쓸 때 주로 사용을 하고 반은 일반적으로 변수를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제 다음은 다트 컬렉션인데 이 컬렉션은 여러 값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먼저 리스트는 데이터 순서가 있고 중복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셋은 이와 반대로 데이터 순서가 없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맵은 키와 값으로 구성되며 키는 중복되지 않고 값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코드와 살펴보면 이 리스트 타입은 이렇게 여러 값을 순서대로 한 변수에 저장할 때 사용을 하고요. 리스트에 넣을 타입을 이 괄호 안에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맵 타입인데 이 맵 타입은 키와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성을 하고 싶으실 때는 맵을 쓰시고 괄호 안에 키의 타입, 값의 타입을 입력해 주시고 맵의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만약 키와 값을 반환하고 싶으시면 반환받고 싶은 맵 타입의 변수에 키와 밸류의 겟터를 실행하면 둘 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셋 타입인데 이 맵이 키와 값의 조합이라면 셋은 중복 없는 값들의 집합입니다. 형식은 셋 타입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면 되시고 이는 중복을 방지하기 때문에 유일한 값들만 존재하는 걸 보장을 합니다. 이렇게 로제 지수 리사 제니를 2번을 입력했음에도 제니가 한 번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는 아무리 중복된 값을 넣어도 하나만 나온다는 유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와 셋의 차이점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연산자인데 이 기본 수치 연산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언어에서도 사용하는 기본 산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널 관련 연산자는 이제 널은 아무 값도 없음을 뜻합니다. 0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트 언어에서는 변수 타입이 널 값을 가지는지 여부를 꼭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타입 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널 값이 저장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타입 뒤에 물음표를 추가하면 널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사용해서 한번 보자면 넘버1에 널 값을 저장을 하고 싶을 때 타입 뒤에 물음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물음표는 연산자는 변수가 널일 때만 값을 할당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드로 예시를 보자면 여기서 처음에 넘버에 널 값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현재 넘버는 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버에 3을 넣고 싶은데 이 연산자는 넘버가 널일 때만 3을 넣는 연산자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넘버에 널을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3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코드를 보시면 또 4를 넣고 싶은데 위에서 넘버를 3으로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널이 아니어서 4를 저장을 못하고 3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물음표 이 연산자인데 이것은 병합 연산자로 앞에 값이 널일 때만 뒤에 있는 값을 반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변수 넘버1은 5로 지정을 해줬고 넘버2는 10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 넘버1이 널이어야만 넘버2를 반환을 하는데 현재 넘버1은 5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버2를 반환을 못하고 그냥 넘버1이 반환되는 값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넘버1이 널이었다면 이 출력값은 10으로 바뀌었겠죠? 그 다음은 값 비교 연산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똑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입을 비교를 할 때는 is 키워드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넘버1을 int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is int로 했을 때는 true가 나오게 되고 is string으로 했을 때는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is 느낌표를 했을 때는 이거는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게 되고 이거는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제어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은 다른 언어와 거의 동일해서 이것 또한 샘플 예제만으로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f문 조건문인데 이 코드는 넘버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확인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10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라고 출력을 하고 0이 아니면 홀수라고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은 for 반복문인데 이 코드는 i가 0부터 4까지 증가할 때마다 hello 다트와 i 값을 함께 출력합니다. 총 5번 반복하면서 각 반복마다 hello 다트와 같은 문자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while 반복문을 사용을 하였는데 넘버가 0보다 클 때마다 카운트다운 넘버를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이 넘버는 반복할 때마다 1씩 감소하면서 넘버가 1에서 0이 될 때까지의 카운트다운을 보여줍니다. 이 두 while문은 두 블록 안에 있는 코드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런 다음 while 조건을 검사하여 참이면 다시 두 블록을 반복하고 거짓이면 반복을 종료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서는 플러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1씩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코드는 스위치문을 사용해서 그레이드 값에 따라 다른 메시지를 화면에 표시하는 코드인데 여기서 만약에 그레이드가 A면 excellent를 출력을 하고 B면 good, C면 average, D는 poor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면 invalid grade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서는 A라고 했기 때문에 excellent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함수와 람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는 기본적으로 한 번만 작성해도 여러 곳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환할 값이 있으면 리턴을 반환을 하고 반환할 게 없으면 void 키워드를 사용해서 함수를 작성을 해줍니다. 이 익명함수와 람다 함수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 이 익명함수와 람다 함수는 둘 다 함수 이름이었고 일회성으로 사용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언어에서는 익명함수와 람다 함수를 구분하지만 다트에서는 따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문법적으로 간결한 표현을 사용을 할 때 이 람다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더 복잡한 로직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익명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익명함수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형태로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람다 함수는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화살표 뒤에 나오는 이 표현식 값이 자동으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람다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 리턴을 굳이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타입데프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타입데프는 함수의 시그니처를 정의하는 값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시그니처는 반환값 타입, 매개변수 개수, 타입 등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코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함수의 선언부를 정의하는 키워드지 이게 함수가 무슨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코드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 코드는 타입데프문을 통해 오퍼레이션이라는 새로운 타입을 정의했습니다. 두 개의 int 매개변수를 받아서
void를 반환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이제 함수를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뭘 하는지에 대한 동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그니처에 맞춘 함수를 아래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add 함수와 subtract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제 메인 함수를 보시면 오퍼레이션 오퍼는 add 코드를 통해 오퍼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것을 add라는 함수에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는 3이 나오게 되고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는 subtract 함수를 넣었기 때문에 -1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try catch 예외 처리인데 이게 코드를 작성을 하다 보면 에러는 항상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이 예외 처리라는 것은 이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말을 하는데 에러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방지 작업을 해둠으로써 에러가 나면 해당 부분의 코드 작동만 없던 일로 하고 나머지 코드들은 정상적으로 실행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 try catch문의 목적은 특정 코드의 실행을 시도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에러를 잡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을 사용을 하실 때는 try를 작성해 주시고 여기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 다음 catch, 예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코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catch 다음에 e를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 e는 예외 객체를 의미합니다. 이제 다음 예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넘버스의 5번째 인덱스에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5번째 인덱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캐치문으로 넘어가서 이 문을 프린트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2를 안 쓰시면 이 랭지 에러가 안 나오게 되고 2를 쓰시면 이 랭지 에러라는 예외 객체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객체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코드에서는 제가 TV를 2개의 객체로 정의를 해놨는데요. 만약 2개가 아니라 100개, 수만 개가 필요하다면 그만큼의 코드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걸 하나하나 정의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는 이제 객체를 정의하기 위한 틀 또는 설계도인데 주로 속성과 메서드 기능을 포함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TV 클래스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클래스에는 아까 들어있었던 이름, 가격, 크기를 나타내는 속성인 name, price, size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드에서는 한 가지의 값만 입력이 되었는데 만약 클래스에 다양한 값을 입력받아 객체를 초기화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생성자입니다. 생성자는 쉽게 말하면 클래스에 있는 이러한 속성 값들을 초기화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초기화시키기 전에 생성자에서 입력받을 변수를 일반적으로 파이널로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파이널로 선언된 변수는 한 번만 값을 할당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왜 사용을 하냐면 인스턴스화한 다음에 혹시라도 변수의 값을 변경하는 실수를 막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TV 클래스는 이러한 생성자를 통해서 name과 price와 size라는 멤버 변수를 초기화합니다. 이 부분을 초기화 리스트라고 하며 다트에서는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코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name은 무슨 name이며 이 name은 무슨 name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name은
이 클래스 안에 있는 name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this를 사용을 합니다. 이 this라는 뜻은 말 그대로 지금 여기, 즉 클래스에 있는 속성값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는 클래스 멤버 변수가 되고 이 뒤에 name은 생성자에 전달된 멤버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를 통해서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아까와 동일하게 tb 정보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성자를 추격형 생성자를 사용해서도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와 동일한 이름의 매개 변수를 받아서 자동으로 해당 멤버 변수에 저장을 해줍니다. this는 이 클래스를 지칭하기 때문에 생성자 name의 값을 받아서 클래스 name 변수의 값을 넣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named 생성자는 그냥 말 그대로 이름을 가진 생성자입니다. 이렇게 클래스명 .named 생성자명 형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시고 이 코드는 지금 현재 커스텀으로 생성자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private 변수인데 이게 다트에서 private 변수는 다른 언어와 정의가 약간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private 변수는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트에서는 private 변수가 같은 파일에서만 접근 가능한 변수인데 이러한 이유는 이 모듈 시스템을 파일 단위로 관리한다는 특성 때문입니다. 다트에서 private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꽤 간단한데 그냥 언더바 기호를 작성해 주시면 선언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재 price 앞에 언더바를 작성해서 private 변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하더라도 이제 같은 파일에서는 price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다른 파일에서는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private 변수로 지정을 했는데 외부에서 값을 가져오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getter입니다. 이 getter는 말 그대로 값을 가져올 때 사용을 하고 이 setter는 값을 지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먼저 이 price에 똑같이 200이라고 private 변수를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price를 getter를 선언을 해서 price에 접근해서 값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setter를 통해서 이게 원래 초기 값이 보시면 200이었는데 setter 때문에 300을 대입해서 결과는 30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상속인데 만약 아까 그 TV 클래스 말고 랩탑이나 다른 클래스 같은 것들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길 보면 알 수 있듯이 name과 price는 겹치잖아요. 그럼 이것들 겹치는 내용들을 또 계속 반복해서 써주기에는 저희가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 상속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product라는 부모 클래스에 겹치는 name과 price를 넣어주었고 이 클래스, 자식 클래스, extends, 그리고 부모 클래스 이렇게 키워드를 사용해서 작성을 해줍니다. 이 자식 클래스는 물려받는 클래스를 뜻하고 부모 클래스는 물려주는 클래스를 뜻합니다. 저희가 평소에 주변에서 쓰는 상속이랑 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생성자도 바꿔줘야 합니다. 현재 클래스를 지칭하는 이 this와 달리 슈퍼는 상속한 부모 클래스를 지칭합니다. 슈퍼 네임 프라이스는 이 부모 클래스에 있는
이 생성자들을 호출하여 프로덕트 클래스의 네임과 프라이스를 초기화시켜줍니다. 상속 관계에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타입과 웨이트는 여전히 앞에 디스가 붙어 있잖아요. 이 이유는 TB에만 지금 타입이 있고 랩탑에만 웨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클래스 내에 있어서 이 앞에는 디스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즉 네임과 프라이스만 상속받는 거죠. 오버라이드는 그냥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로 위에 덮어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메서드를 재정의할 때 사용됩니다. 다트에서는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오버라이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TB 클래스에 이 showInfo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TB 클래스의 showInfo 메서드가 프로덕트 클래스에서 정의된 메서드를 재정의하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 프로덕트 클래스에 이 showInfo라는 메서드를 추가하고 TB 클래스에서 얘를 오버라이드 해줍니다. 그러면 부모 클래스의 showInfo 이 값을 출력을 하고 이 자식 클래스에서 덮어쓴 이 종류 타입도 같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제품 이름과 가격 동일하게 나오고 아래에 여기서 정의해준 종류 값도 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메서드의 기능도 확장을 하게 되었고 TB 클래스 교유의 속성인 타입도 함께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인데요. 상속은 공유되는 기능을 상속받는 개념이지만 인터페이스는 공통으로 필요한 기능을 정의만 해두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언어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기 위해 인터페이스 키워드를 사용하지만 다트의 모든 클래스는 암묵적으로 인터페이스여서 별도의 키워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려면 특정 기능의 구현을 강제할 수 있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implements를 사용해서 구현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프로덕트 인터페이스는 showInfo 메서드를 이렇게 선언을 하였고 지금 TB는 프로덕트 인터페이스를 implements로 구현을 합니다. 이게 상속과 다른 점은 상속은 이것들을 정의를 안 해줬었잖아요. 근데 이 인터페이스는 이것들을 전부 다 재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귀찮아 보이긴 하지만 애초에 반드시 재정의할 필요가 있는 기능을 정의하는 용도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실수를 빼먹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인터페이스의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상속은 코드 재사용에 적합하고 기존 기능을 확장하거나 기존 기능에 추가적인 기능을 덧붙일 때 유리합니다. 하지만 단일 상속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인터페이스는 다중 구현이 가능하고 구조를 재정의할 수 있으며 일단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코드 재사용이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믹스인인데 이 믹스인은 특정 클래스에 원하는 기능들만 골라 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코드를 보면 먼저 스위머블이라는 믹스인을 만들어주고 플라이어블이라는 믹스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쉬 클래스에는 물고기는 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머블이라는 믹스인을 추가를 해주었고 새는 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이어블이라는 클래스를
믹스인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근데 반면 오리는 이제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믹스인을 추가했습니다. 믹스인을 추가를 할 때는 이 with 키워드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를 살펴보면 PC는 I'm swimming이라는 출력을 하고 bird는 I'm flying, dog은 2개의 값을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상속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했듯이 상속은 다중상속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리한테 2개의 값을 출력하게 하고 싶으면 하나는 상속을 받고 하나는 직접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럼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출력하고 싶다고 하시면 믹스인을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 추상인데 추상 메서드는 함수에 반한 타입, 이름, 4개 변수만 정의하고 함수 바디의 선언을 자식 클래스에서 필수로 정의하도록 강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재 사운드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아무 내용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래를 봤더니 이 도그라는 자식 클래스에서 이 사운드를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애니멀이라는 부모 클래스에서는 추상 메서드를 정의를 하였고 도그 클래스에서는 애니멀로부터 상속을 받으며 사운드 메서드를 각각의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는 지금 도그 클래스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예를 들어 고양이 클래스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사운드하고 프린트해서 야옹이라는 단어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추상화를 하는 이유는 이 애니멀의 특정 동물의 공통된 행동을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구체적인 사운드는 각 동물마다 다르게 구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네릭인데 이게 다트는 타입 안정성 언어이므로 타입을 꼭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제네릭은 타입을 코드 작성 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반복 코드를 줄일 수 있고 타입을 지정해서 다른 타입을 할당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리스트 잠깐 말씀해 드렸을 때 여기 가로 안에 타입을 지정을 해준다 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그냥 제네릭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코드를 살펴보시면 지금 캐시하고 가로치고 t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클래스는 제네릭 타입 t를 받아서 데이터의 타입을 t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내려가 보시면 메인에서 캐시는 리스트 인트로 결정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의 타입은 정수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래로 프린트로 보시면 이 결과가 정수형이기 때문에 모든 요소를 합산할 수 있다는 것을 결국에 알게 됩니다. 보통 어떤 문자를 사용해서 어떤 값을 표현해도 프로그램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문자들은 존재합니다. 아까 썼던 t는 변수 타입을 표현할 때 흔히 사용을 하고 이 e는 리스트 내부 요소들의 타입을 표현할 때 흔히 많이 사용을 하고 이 k와 v는 맵에서 저 앞에서 배웠던 키와 밸류, 키와 값을 표현할 때 흔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앞으로는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는 비동기 처리를 지원하는 언어입니다. 비동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작업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작업을 처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비동기를 지원하지 않고 동기로만 처리한다면 어떤 작업이 오래 걸릴 경우에 사용자는 실행이 멈춘 것으로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므로 주로 비동기적으로 처리합니다. 동기적 처리와 비동기적 처리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자면 동기적 처리는 코드가 순차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한 작업의 순서와 상태를 관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작업이 오래 걸리는 경우 전체 프로그램의 실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작업을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동기 처리의 특징으로는 먼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응답성과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작업을 병렬로 처리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가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비동기 작업의 순서와 상태를 관리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플러터에서는 비동기식을 사용하는 이유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동안 메인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하고 비동기식으로 불러온 데이터가 준비 완료된다면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이 future 클래스는 말 그대로 미래라는 단어의 의미대로 미래에 받아올 값을 뜻합니다. 리스트나 set처럼 제네릭으로 어떤 미래의 값을 받아올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name은 미래의 문자열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number는 int, isOpened는 불리언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동기 프로그래밍은 서버 요청과 같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기다린 후 값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미래 값을 표현하는 future 클래스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 특정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future delayed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대기할 기간을 입력하고 두 번째 매개 변수에 대기 후 실행할 콜백 함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addNumbers 함수는 print 함수를 실행하고 future delayed를 통해 3초간 대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print 함수를 실행하고 함수를 마칩니다. 그러면 이게 1 플러스 1 계산 시작 다음에 3초간 대기를 하는 동안 이 다음 코드인 1 플러스 1 코드 실행 끝이 출력이 되고 3초 뒤에 이 덧셈이 출력됩니다. 이 future delayed 함수는 비동기 연산이기 때문에 CPU가 3초간 대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리소스를 허비하지 않고 아까와 같이 다음 코드를 바로 실행합니다. 결과적으로 CPU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낭비할 뻔한 시간 동안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어 더 효율적으로 CPU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퓨처 사용법을 배워봤는데 코드가 작성된 순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assign과 await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이 키워드를 사용하면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유지하면서도 코드 가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addNumbers 다음에 assign을 사용하고 이제 비동기 함수를 실행할 때 await 키워드를 사용해주면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한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근데 이 출력 결과만 봤을 때는 비동기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동기 프로그래밍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assign과 await 키워드를 사용하면 이 비동기 프로그래밍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코드가 작성된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비동기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지 않으시다면 이 다음 예제를 보면 그래도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addNumbers 2,2를 추가를 해 보았는데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은 좀 혼란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addNumbers가
비동기 프로그래밍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이 1,1이 끝나기 전에 이게 실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add numbers 1 더하기 1에 이 3초간 기다려야 할 때 CPU의 리소스가 낭비되지 않고 바로 다음 실행할 코드인 이 코드를 실행해 버린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결과를 안 받고 순차적으로 실행되길 원한다면 여기에 assign과 await 키워드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 코드처럼 메인 함수는 assign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비동기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ait 키워드를 통해 비동기 함수인 add numbers가 완료될 때까지 다음 줄의 코드 실행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이 future add numbers 이 assign 함수는 두 개의 정수를 받아 덧셈을 수행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비동기 함수입니다. 이 delayed 구문도 아까와 똑같이 3초간 딜레이가 끝나면 덧셈 결과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초 딜레이가 끝나면 마지막 프린트 코드 실행 끝을 출력하여 함수의 모든 코드 실행을 완료합니다. 퓨처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끝나는 순간이 완료 순간이었는데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닫아주는 순간이 완료 순간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값을 반환받을 때 사용을 합니다. 즉, 퓨처는 단일값을 의미하고 스트림은 다중값을 의미합니다. 이 스트림은 퓨처로 불가능한 작업 중 하나인 실시간 데이터 리스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리스닝이란 스트림에 귀를 기울여서 데이터를 기다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또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스트림은 한 번 리슨하면 스트림에 주입되는 모든 값들을 지속적으로 받아옵니다. 스트림에게는 딱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단일 고독 스트림입니다. 이 단일 고독 스트림은 딱 한 번만 리슨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리슨을 시작하면 더 이상 다른 리스너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한번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ssign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줍니다. 이 패키지는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위한 클래스와 기능을 제공하는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스트림 컨트롤러를 통해 데이터를 스트림으로 전달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를 생성을 해주고 이 컨트롤러가 관리하는 스트림을 가져옵니다. 이제 이 스트림을 통해 데이터를 리스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림에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리슨 안에 있는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이 마지막 코드는 스트림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sync.add를 호출할 때마다 해당 데이터가 스트림으로 전달되고 리슨에 의해 구독 중인 리스너가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스트림은 브로드캐스트 스트림입니다. 원래 스트림은 단 한 번만 리슨을 실행할 수 있는데 때때로 하나의 스트림을 생성하고 여러 번 리슨 함수를 실행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브로드캐스트 스트림을 사용하면 스트림을 여러 번 리슨하도록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비동기 프로그램을 위한 클래스와 기능을 제공하는 패키지를 불러와 주고 데이터 스트림을 전달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를 생성해 줍니다. 이 다음 코드는 아까와 조금 달랐는데 여기서는 이 스트림을 브로드캐스트 스트림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브로드캐스트 스트림은 여러 리스너가 동시에 리스닝할 수 있는 스트림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통해서 이제 두 개의 리스너를 추가를 해줍니다.
스트림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각각의 리스너가 동일한 데이터를 동시에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sync.add는 스트림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이 출력 결과를 보시면 각 리스너가 동일한 데이터를 동시에 수신하고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로드캐스트 스트림은 여러 리스너가 동시에 리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스트림 컨트롤러를 앞에서는 사용을 하였는데 이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직접 함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퓨처를 반환하는 함수는 assign으로 함수를 선언했고 return 키워드로 값을 반환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스트림에서는 반환하는 함수는 assign 이 별로 함수를 선언하고 이 yield 키워드로 값을 반환해주면 됩니다. 먼저 이 코드를 살펴보자면 calculator 함수에서는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비동기 제너레이터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이 함수는 스트림 타입을 반환하며 데이터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스트림에 전달합니다. 이 for문을 사용해서 i 값을 0부터 4까지 순차적으로 반복을 하고 yield 값을 사용해서 스트림의 값을 하나씩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 await future delayed를 통해서 일족씩 지연을 추가하여 매 초마다 새로운 값을 스트림에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 play stream 함수는 calculator 함수가 반환한 스트림을 리스닝하여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calculator 함수에서 yield로 전달한 값이 play stream 함수에서 출력이 됩니다.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게 1초 간격으로 이와 같은 출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 플러터 개발 환경 구축도 해보고 실제 위젯을 익히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